한 주간 있었던 소식들을 정리해봅니다. 일부는 항공 소식입니다. 특정 소식을 확인하실 분은 타임라인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이 끝나는 대로 대한항공이 자회사 형태로 아시아나 항공을 운영하는 계획에 따라 저가 항공사 계열사까지 포함해 내년부터 터미널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철도노조가 11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임금 교섭을 했으나 타결에 실패하고 성과급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80%로 삭감되어 231억 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강조하며 인력 증원을 요구했습니다. 관제 실수로 대전에서 철도 사고가 발생할 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새벽에 대전 주차장 선로 개량 작업 구간을 운행하던 무궁화호가 인접 선로에서 작업 준비 중인 근로자를 발견하고 비상정차했습니다. 관제사가 새벽에 막차가 지나가지 않았는데도 선로 차단을 승인하고 운행을 허용하면서 하마터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호남고속선 2단계 광주 송정 무안공항 목포 구간 개통 시기가 당초 2025년에서 2년 연기됐습니다. 문화재 조사 도중 다수의 유적이 발견되어 정밀 발굴 조사로 전환되면서 조사 시행 기간 추가에 따라 2025년 개통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사모펀드가 배당금을 챙기고 통매각을 추진하는 일을 막고자 서울시내버스가 수익성만 노린 투기성 자본 진입에 제동을 거는 식으로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불건전 외국계 자본, 과다 영리 추구 자본 진입을 제한하고 국내 자산운용사는 설립 2년 이상 지난 곳에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공사 발주를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유성복합터미널을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건립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성구 구암동에 고속과 시외버스 터미널을 통합한 형태로 운영될 이 터미널은 2025년 말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의 시외버스 운송자가 최근 5년 사이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내 시외버스 5개 업체 운수 종사자는 2019년부터 28% 감소해 올해 8월 기준으로 총 4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저하되면서 인력 감소가 본격화되어 2020년에는 총 91명이 관뒀고 이후 매년 10%가량이 업체를 관두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광산구간 확장 공사가 불발될 우려가 나왔습니다. 현재 공사비 7,900억 원 가운데 4천억 원을 시가 부담해야 하나 비용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되어 한국도로공사에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했으나 도로공사는 이미 2년 전 국배를 받았고 광주시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착공 지연에 국비 반납까지 할 수도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는 11월 1일 인천 부산 사상 노선이 운행 중단됩니다. 인천 부산 사상 노선 폐지 이후에는 인천 부산 노포 노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같은 날에는 금호고속과 삼화고속 간 노선 맞교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경부 금산 노선과 천안 광주 노선 간 맞교환으로 서울 경부 금산 노선은 삼화고속 단독 배차로 변경됩니다. 이와 동시에 수원, 목포, 해남, 완도 노선에는 프리미엄 버스가 배차됩니다. 코엑스 개포동 인천공항 간 6104번 공항버스가 11월 1일 개통됩니다. 기점인 한국도심공항 코엑스 기준으로 오전 4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총 12차례 운행됩니다. 울산 시내버스 노선이 오는 12월 21일 첫 차부터 개편됩니다. 중복이나 굴곡, 장대 노선을 통합하고 노선번호 체계 개편, 직행 좌석버스 노선 확대, 순환과 생활 관광 밀착형 다람쥐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 주 내용이고 이번 개편에 따라 시내버스 총 노선 수는 183개에서 180개로 조정됩니다. 노선번호 개편은 권역별로 번호를 나눈 다음 등급이나 기종점 권역 번호, 1년 번호를 합해 노선번호가 구성되고 지선이나 마을버스는 구군과 분류번호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오는 개편에 따라 번호가 변경되는 노선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아시아나항공과 계열사 항공사들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로 이전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제2여객 터미널 이전을 위한 예산이 내년도 사업 계획에 책정되었고 내년부터 이전 작업을 본격화하며 계열사이자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도 제2여객 터미널로 옮깁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제2여객 터미널로의 이전은 아시아나항공이 곧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인데 미국 경쟁 당국의 심사가 끝나고 늦어도 12월에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뒤 자회사 형태로 운영됐다가 흡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여객 분담률은 제1여객 터미널 69.2%, 제2여객 터미널은 30.8%였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의 터미널 이전과 올해 연말 제2여객 터미널의 확장 개항도 예정되어 있어 제1여객 터미널의 혼잡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장으로 시외버스가 멈췄는데 대체 차량 없이 승객들이 택시비를 부담하게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4일 여주에서 대구로 가던 시외버스가 차량 고장으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의 괴산 휴게소 인근에서 멈춰섰습니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11명의 승객들은 대체 차량 없이 도로에 방치됐다 택시를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택시비 100만 원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는 버스 회사의 안내에 불만이 나왔습니다. 승객들은 택시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는데 환불을 요청했으나 처리되지 않았고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KD 측은 택시비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25일까지 환불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승객들은 회사의 늦은 대응이나 고객 관리 시스템의 미비함을 지적했습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11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3일 서울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철도 노조는 7월부터 약 4개월간 임금 교섭을 했으나 타결에 실패했습니다. 조합에서는 정부가 정한 인건비 인상률에 따라 기본급 2.5% 정액 인상되어야 하며 기본급의 80%로 삭감되면서 231억 원의 임금이 체불됐고 임금과 인건비 잠식은 경영진의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해선과 동해선, 중부 내륙선 등 신규 구간 개통이 예정되어 업무가 늘고 있지만 외주화로 인해 실제 인력은 줄고 있는데 부족한 인원이 정원 대비 800여 명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안전대책 마련과 인력 증원을 강조했습니다. 관제 실수로 간밤에 대전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할 뻔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 7일 오전 0시 30분에 대전 조차장 선로 개량 작업 구간을 운행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인접선로에서 작업 준비 중인 약 50명의 근로자를 발견하고 비상정차했습니다. 현장에 배치되어 있던 감시자를 통해 근로자들은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는 근로자의 작업 허가를 하고 막차 운행을 허용하면서 발생했는데 관제사가 막차가 지나가지 않았는데도 선로 차단을 승인하고 운행을 허용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알려지자 구로역에서 발생한 사고를 떠올리며 코레일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장 소통 체계에 문제가 있었고 내외부 직원들이 안전과 인력 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철도 안전규정 위반과 사고 발생으로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국가철도공단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에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각 기관들의 철도 사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6월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 사망 사고로 과징금 3억 6천만 원이 부과됐는데 당시 배전반의 모든 전기 설비를 단전하지 않았고 고압 절연 장갑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코레일은 총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4월 18일 서울역에서 KTX 무궁화호 간 추돌 및 탈선 사고 당시 기관사가 운행 중 전자기기를 사용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던 점과 역장이 정지수 신호나 열차 정지 표시로 정차 위치를 나타내지 않았던 것이 꼽혔습니다. 또 5월에는 철도공단과 코레일이 충북선 미호천교 계량 구간의 공사를 완료하고 미승인 상태로 열차를 운행한 점도 꼽혀 철도공단에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철도 노선 신설 등으로 안전관리 체계가 바뀌면 변경 부분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팀원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정산 수수료를 부과하고 폭리를 취한다는 코레일의 주장에 팀원이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팀원이는 직접 입장 발표를 통해 독점 기업이 아니며 교통 거래에 대한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는 이동의 즐거움을 비롯해 여러 곳들이 있는데 경기도와 인천버스는 이들이 담당하고 팀원이가 서울시와 수도권 전체 운송기관, 전체 교통카드 발행사와의 정산 업무 계약을 통해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이 과도한 정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교통카드 발행사들이 팀원이의 정산 업무를 위탁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라고 하면서 오히려 코레일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카드 거래를 수집해 팀원이에 제공하는 대가로 팀원이의 카드 거래 수집 수수료를 받고 있고 코레일이 팀원이에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남고속선 2단계 구간의 개통 시기가 늦추어졌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광주 송정 무안공항 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기간이 당초 2025년 종료에서 2027년 종료로 수정되면서 2년 연기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 2조 5,889억 원에서 2조 8,100억 원으로 증액됐고 문화재 조사 도중 다수의 유적이 발견되어 정밀 발굴 조사로 전환되면서 조사 시행 기간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호남고속선 2단계 개통 일정이 늦춰지면서 용산역에서 목포역 간 2시간 5분대에 연결하려던 계획도 지체되고 개통 일정에 맞춰 준비됐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안국제공항이 고속철도와 직접 연결되어 공항 자체가 활성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광주 군 민간공항 이전 사업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시장과 도지사는 지난해 12월 양자회담에서 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면 시도 간 협의로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고속선 2단계 개통에 맞춰 무안공항으로 이전한다고 합의한 바가 있었는데 호남고속선 2단계 개통 시기가 늦춰지면서 전면 수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호남고속선 2단계 공정률은 지난 6월 기준으로 33.2%를 보였습니다. 터널 붕괴 사고 복구로 부전 마산선이 수년째 개통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 문제로 불안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부전 마산선의 낙동강 구간 지하화는 2009년에 부산시가 미관과 민원 등 이유로 정부에 건의하면서 진행됐고 그 뒤 확정되면서 연약 지반에 하조 터널을 짓게 됐는데요. 하지만 땅속에 가스 등이 매장되어 있던 데다 터널 공사 중 붕괴됐고 추가 피난시설 건설도 위험하다며 못 짓는 데다 누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구간을 다시 지상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갑자기 지상으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피난 통로 2곳을 짓지 못했고 국토부 기술자문단은 집안 상태 등 자료 부족 때문에 아직도 결론을 못 낸 상황입니다. 사업자 측은 피난 통로를 원래 계획대로 짓는다면 내년 개통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보였고 누수 문제 해결에는 약 3개월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버스가 사모펀드 먹튀 논란과 관련하여 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업체에 적자를 보전하는데 매년 운송수지 적자 보전 때문에 재정 부담이 커졌습니다. 또 준공영제 허점을 노린 민간 자본에 의한 공공성 훼손이 문제되자 운송수지 적자분 전액을 보전해주던 기존 사후정산에서 예상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익만 지원하는 사전 확정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쓰는 만큼 실비로 보전하던 인건비와 연료비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하는 표준 정산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차 파트너스를 비롯한 사모펀드가 배당금을 챙기고 통매각을 추진하는 먹튀 논란이 커지는 것과 같은 일을 막고자 수익성만 노린 투기성 자본 진입에 제동을 거는 식으로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해 불건전 외국계 자본, 과다 영리 추구 자본 진입을 제한하고 국내 자산운용사는 설립 2년 이상 지난 곳에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미 진입했다면 배당 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 현금성 자산 상시 보유를 의무화하고 버스회사가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하면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버스 노선 개편도 계획되어 있는데요. 2026년부터는 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되 철도 노선을 기본축으로 하고 광역, 시내, 마을버스 등의 노선을 재조정, 장거리나 중복 노선을 줄이고 굴곡이 심한 노선을 완화합니다. 간선버스에는 굴곡도가 낮은 노선에 2층 버스를 투입하고 새벽이나 심야 시간대 노동자 탑승이 많은 노선에는 자율주행 버스 등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차 파트너스가 시내버스 운수사를 매각하려는 가운데 두산그룹이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최근 차 파트너스는 원매자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서를 교부했는데 설명서를 받은 20곳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도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두산그룹이 자금 확보를 위해 대무적 투자자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파트너스는 서울과 인천 등 대수 총 2,000대 규모의 버스회사 총 14곳을 매각합니다. 인천광역버스가 최근 준공영제가 도입됐으나 사전에 맺은 노사정 협약 때문에 비판이 나왔습니다. 준공영제 시행 전 맺은 노사정 협약이 노동자 쟁의권인 파업을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인천시는 쟁의권 박탈 의도가 전혀 없으며 파업 시 출퇴근 승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을 노조가 협조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인천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노조와 광역버스 운송사업자, 인천시 버스 운송사업조합이 노사정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 이 상생협약에는 파업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최소 운행 비율을 유지하고 종사자 구인이 완료될 때까지 탄력 근로제를 도입해 근로 유연성 확보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천시가 노조와 운송사가 체결하는 단체 협약에 해당 내용이 담겼어야 했다는 의견이 나왔고 일각에서는 해당 내용이 단체 협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인천시의 재정 지원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쟁의권에 대해 시가 재정 지원을 빌미로 파업 제한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산광역시가 교통카드 정산 시스템 새 운영사 공모를 추진하자 마이비가 영구 사업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내년 8월 마이비와의 협약 기간 종료를 앞두고 새 사업자 선정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부산형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높이고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 사업자 마이비가 공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2007년 버스 운송사업 조합으로부터 170억 원의 사업권을 인수했으니 사업권은 마이비에 있고 영구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비의 주장은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대중교통의 중요한 시스템이 특정 기업에 종속돼야 하는 것인데 마이비가 맥콜이 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중교통 시스템 혁신이나 재투자에 소극적이라도 시에서는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또 통상적인 계약 방식과 비교해도 맞지 않는데 지방계약법상 2천만 원 초과 계약은 공개 경쟁 입찰이 붙이고 계약 기간도 한정합니다. 마이비의 부산 교통카드 정산 사업 매출은 200억 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하이거 버스를 수입 판매하는 P라인 모터스가 서천에서 전기와 수소버스 조립 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2일 P라인 모터스는 서천군과 투자 협약을 맺고서 장안 국가산업단지에 전기 및 수소버스와 트럭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P라인은 장안 국가산단 공장을 통해 연간 1000대 전기 및 수소버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앞서 화성시에 부분 조립 생산 공장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배터리 제조사 마이크로베스트 홀딩스와 함께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1기가와트급 배터리 패키지 공장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2026년 상반기부터 가동합니다. 중국산 전기버스가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아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중국 버스 제조사의 90% 비율이 배터리 검사를 위한 BMS 정보 제공을 거부해 약 3,000대에 달하는 버스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습니다. BMS가 배터리 전압과 온도를 관리하는 핵심 장치로 화재 위험을 예방할 수 있으나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배터리 안전 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 의원은 BMS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면 전기버스에 대한 검사는 유관 검사에 불과할 것이라며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인 BMS 제공이 어렵다면 언제 전기차 화재가 재현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법적 명령을 내리는 등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이 중국산 전기버스 배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18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중국산 전기버스 제조사 24개 업체에 배터리 안전검사 기술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이 내년 말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각종 행정 절차를 이미 완료했는데요.
대전광역시는 공사 발주를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건립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성구 구암동 15,000제곱미터 부지에 고속과 시외버스 터미널을 통합한 형태로 총 사업비 456억 원을 들여 건립하고 현재 임시 운영 중인 유성 시외버스 정류소는 리모델링을 거쳐 계속 활용됩니다. 2010년부터 추진된 사업은 민간 사업자 공모가 4차례 무산됐고 2020년 11월에는 주상복합 분양을 통해 공영 개발 방식을 추진했으나 분양 불확실성 및 교통 대량 우려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또 PF 대출을 통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업체에 대해 시가 사업 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과정이 많았습니다. 한편 향후 대전 서남부 터미널의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대전 서남부 터미널이 내년 말경 완공될 유성 복합터미널로 통합과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와 터미널 규모를 축소하되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와 중구 등에 따르면 서남부 터미널은 터미널 인근 부지 주상복합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터미널 축소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 통합심의에서 조건부 심의를 지난 11월에 통과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2007년 서남부 터미널 폐쇄 후 유성과 대전 복합터미널로 간소화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를 낸 바가 있는데요. 유성 복합터미널 구상 단계에서 서남부 터미널을 흡수하는 계획이 논의된 적도 있고 설계는 거의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유성 복합터미널 하루 이용객은 5,200명 규모로 추정됐는데 서남부 터미널의 최근 2일 평균 이용객이 약 150명에 그치고 있어 유성 복합터미널로 통합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서남부 터미널의 노후화도 쟁점인데요. 1979년에 지어진 서남부 터미널은 올해로 설립 45년 차가 됐는데 시설이 낙후됐고 인근 상권도 쇠락했습니다. 시와 중구 관계자는 서남부 터미널 폐쇄 후 유성 복합터미널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검토나 논의된 것은 없고 서남부 터미널이 교통 이용객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시외버스 운송자가 5년 새 28% 감소하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내 시외버스 5개 업체 운수 종사자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총 448명으로 집계되어 2019년보다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력 감소는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저하되면서 본격화되었는데 2020년에는 총 91명이 관뒀고 이후 매년 10%가량이 업체를 관뒀습니다.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여나 대우가 더 좋은 수도권 버스 업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버스 업체 관계자는 노선을 늘리고 싶어도 기사를 구할 수 없다면서 많은 기사들이 수도권으로 이직하고 신규 모집을 하려고 해도 더 많은 월급과 복지가 좋은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어 추가 인력 확보가 크게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외버스 업체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최근 4년간 누적 적자액은 200억 9천만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약 190억 원인데 적자폭을 갚지 못하고 현상 유지만 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문제로 경기도 내 자가용 등록 대수가 1년 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월 621만 4,207대였던 자가용 등록 대수가 지난달에는 632만 8,931대로 증가했는데 기후변화 대응 일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자가용 등록 대수가 증가하면서 버스 정류소까지의 도보 접근성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에서 92.7% 비율이 대중교통 접근수단으로 도보를 택했는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였습니다. 승용차로 접근은 4.6%, 자전거로 접근은 1.6%를 보였습니다. 한 시민은 가까운 정류소에 서는 광역버스는 대체로 만석이고 마을버스는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시내버스를 타려면 30분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며 그 시간이면 자차로 가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행, 배차계획 위반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지만 도민들은 버스 노선 부족을 최대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경기도는 노선 개편은 오는 12월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중장기적으로 노선 개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남고속도로 광주 시내 구간 확장 공사 시작을 앞두고 공사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동광주에서 광산까지의 구간에 대해 약 10년 전부터 확장 공사가 논의되어 왔는데요. 시내 구간이 별도 요금을 받지 않아 정부가 국비로만 확장 공사를 할 수 없고 광주광역시는 공사에 시비 투입을 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공사비는 2015년에 2,700억 원가량이었다가 7,900억 원까지 늘었는데 시 부담이 4천억 원에 달해 비용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되어 한국도로공사에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했으나 도로공사는 재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미 도로공사는 2년 전 국비를 받았고 광주시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착공지연에 국비 반납까지 할 수도 있어 확장공사 불발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내 휴게소가 소수기업에서 과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재욱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89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36%에 해당하는 69곳이 상위 5개 기업 집단에서 운영 중인데 대보그룹 계열사가 가장 많이 운영하고 그 뒤로 훌무원, KR, SPC, 바이오시스 순으로 이어졌으며 주유소 역시 대보그룹에서 가장 많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휴게시설 운영시장에 새로 진출한 기업이 SJ오일과 더웨이 유통만 확인됐는데 더웨이 유통은 이미 휴게소 4곳을 운영하는 H&D 자회사인데다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운영업체는 최초 계약 후 최대 10년간 휴게소를 운영할 수 있고 5년차와 8년차에 계약 연장을 해야 하는데 이때 기준은 휴게소 운영 서비스 평가로 높은 등급을 받으면 기존 계약 연장이나 차후 다른 휴게소 운영권 입찰에 참가할 때에도 가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경남 하동에서 농촌형 자율주행버스가 정식으로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자율주행버스에서는 도우미의 보조로 승객들의 승하차를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이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가 탑승한 상태에서 노인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외하면 자율로 운행합니다. 자율주행버스는 하동군과 버스업체가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해 도입된 것인데요. 올 초 시내버스 5대를 추가하려 했으나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되고 근로조건이 나빠지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 10억 원으로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한 것입니다. 빠르면 오는 연말부터 수소버스는 고용량 수소 연료 전지를 탑재해야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엔 용량 기준이 없었으나 기술 발전으로 고용량 연료전지 기반 수소차가 늘면서 수소 연료전지 용량을 새롭게 추가한 것인데 환경부는 자동차 업계에 수소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급 대상 개편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9m급 수소버스는 용량 90에서 110kW, 11m급 수소버스는 110kW급 이상의 연료전지 용량 기준이 신설되는데 이에 따라 현대 일렉시티나 유니버스 등 11m급 이상 수소버스들은 모두 기준 용량 이상의 연료전지를 탑재해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둔화로 수소차가 주목받으면서도 인프라가 아직 많이 없어 주행거리와 직결되는 배터리 용량 기준을 높인 것으로 봤습니다. 현대 일렉시티 수소버스와 유니버스 수소버스는 모두 110kW 이상 연료전지가 탑재되어 보조금이 100% 지급됩니다. 우진산전도 수소버스 시장에 진출하는데요. 내년 하반기 9m급의 아폴로 900H2를 공개할 계획으로 해당 차량의 연료전지 용량은 90kW 이상이고 아폴로 1100H2는 110kW 수준의 연료전지를 탑재합니다. 오는 11월 23일 충북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충청북도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버스 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는데요. 일반형과 좌석형은 성인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되고 급행형은 1,900원에서 2,10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동안 충북 시내 및 농어촌 버스는 2019년 9월 이후 줄곧 요금을 동결해 왔는데 앞서 지난해 5월 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요금 인상을 신청했고 청주 기존 일반형 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 갇힌 동백아시가 신설됩니다. 용인시는 동백아시 건설을 위해 지난해 10월 중 한국도로공사에 신청한 도로 연결 허가가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2019년 하이패스 IC를 설치하자는 주민 제안을 반영해 시 차원에서 용역까지 진행했습니다. 시는 올해 안에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맺을 계획이며 설계비 28억 원, 보상비 463억 원, 공사비 645억 원을 납부한 뒤 202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9년에 완공됩니다.
국내 소형 항공사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가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받았는데요.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 합병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둔 이 항공사는 2005년에 설립되어 엠브라에르사 항공기 3기를 도입해 운항했는데요. 2018년부터 경영난이 가시화되어 매출 62억 원, 영업손실과 당기 순손실 각각 13억 원, 15억 원을 기록했고,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김포 스시마 노선 승객이 절반으로 줄어든 데다 양양을 모기지로 두는 플라이 강원 등 국내 저가 항공사들과의 경쟁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0년 3월에는 양양 부산 간 재운항했으나 코로나19에 타격을 받았고 2개월 뒤 서울지방항공청에 휴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는 다른 소형 항공사의 사례를 보고 법원에 회생 절차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최근 위닉스가 인수하기로 하고 회생 절차를 조기 종료하기로 했으며 하이에어도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평일 중 보잉의 노사 간 임금 협상 잠정 합의가 완료되었으나 노조가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노사 간 임금 협상에서 4년간 임금 35%를 인상하고 연간 최소 상여금 지급과 특별 상여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상안이 잠정 타결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안이 국제기계항공 노동자 연맹 751 지부 보잉 조합원들의 64%가 반대함에 따라 파업이 연장됐습니다. 지부장은 조합원들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보잉은 이번 파업으로 인해 3분기에 61억 7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9월부터 시작된 파업으로 737 맥스와 767, 777기 등을 비롯한 상업 항공기들의 대작이 중단됐습니다. 3분기 총 수입은 178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순익면에서 상업 항공기 부문 영업 손실이 약 5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방위, 안보 및 우주 부문 손실은 2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 2와 3분기 총합 손실액은 82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적자를 기록한 보잉은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0억 달러 주식 및 채권 신규 발행안을 발표했고 17,00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역들 상당수는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각 상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기준치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선 안 되는데 유독 공기질이 심각 상태를 보였는데요. 노후한 환기 설비를 바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직원의 환기 설비 관련 납품 비리도 잇따랐습니다. 김희상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에서 8호선 250개역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높을 때 기준치를 초과한 역은 총 237곳으로 94.8%에 달했고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기준치를 초과한 역도 29곳이었습니다. 지하철 1호선은 지하 역사 10곳 중 8곳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특히 종강역은 연평균 142.1마이크로그램, 일평균 273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환경부에서 정한 매우 나쁨의 수치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높습니다. 1호선 종로 5가역과 동대문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도 8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전국 17개 철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기질이 좋지 못해 중점 관리해야 하는 역사는 62곳인데 모두 수도권에 있었고 이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의 1에서 4호선 역 비율이 79%에 달했습니다. 노후 환기 설비 교체나 개량이 필요하지만 관련 정비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었는데 2020년 177억 8,800만 원이었다가 올해 66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환기설비 교체 공사를 둘러싼 납품 비리 문제도 심각했는데요. 2021년 임직원 2명이 역사 환기설비 시스템 개량 사업과 관련하여 임의로 다른 업체를 택하기 위해 성능이 더 뛰어난 필터를 제외하는 등 업무를 지연시킨 바가 있습니다.